아시아에서의 전쟁의 위기는 사실 일본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있다. 이 다카이치가 독도 발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 지배층이 독도를 빌미로 한국부터 먼저 제압하려고 하고, 네, 오늘 모신 분은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또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네. 또 책 신간을 좀 내셨는데요. 네, 참 요새 이와 관련해서 참 많은 이슈들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일본 하면은 우리 이제 민족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괜히 그 뭔지 모르게 고소해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의외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요. 왜 일본이 갑자기 중국을 그렇게 자극을 했을까? 레드 네. 선을 넘었을까? 네.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중국이 사실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뭐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내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카이치가 그걸 건드렸죠. 그래서 요 이유는 일본의 좀 역사적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 군국주의 세력이 청산이 안 됐다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나치 세력이 거의 청산이 됐거든요. 근데 일본은 거의 온전됐어요. 처벌을 거의 받지 그래요? 않고.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소련이 급격히 남하하고 있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예견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뭐 소련에 맞설 수 있는 반공에는 그래도 군국주의 세력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생각이 있어서 거의 대거 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치 전범들이 아주 소수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남아서 그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군국주의를. 일본은 또 세습 정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뭐 국회의원이 있으면 자기 아들, 손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예를 들면 아베도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군국주의자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의 바로 이제 직계 조상들이 다 군국주의자들이에요. 이게 후손들로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일본이 군국주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직해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다시 한번 이루겠다 하는 야망을 품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고 그 꿈을 실현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미국에 의해서 제동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전쟁에서 어쨌든 미국을 공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못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국주의 야망을 가슴에만 그냥 품고 언젠가는 우리가 힘 키워서 미국하고도 다시 한번 붙겠다. 뭐 이런 속마음을 감추고 살아온 건데 이제 기회가 열렸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때가 됐다. 그러게요. 이번에 그 다카이치 총리 자체도 이제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뭐 극우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군국주의라든가 이런 네. 쪽에 대해서 좀 그 찬성 입장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극우죠. 네. 네, 사실상. 또 어떤 분들은 극우라고 하면 또 싫어하더라고. 어쨌든 군국주의 세력 네, 군국주의 쪽은 확실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 중국하고 만에 하나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이후에 후폭풍을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죠. 그 사실 이번에 그 다카이치가 부쩍 그 열을 내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대외 전략, 특히 동아시아 전략이 급격하게 변했죠. 네. 예를 들면 이번에 NSS라고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그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 쪽에서 미국은 사실상 물러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본토 방어를 우선시하면서. 자, 근데 아시아에서 빠져나가면 중국의 힘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해낸 게 제일 도련선을 일본 너희가 지켜라. 앞장서서. 한국도 거기 참가시키고 네. 필요하다면 뭐 대만, 필리핀, 호주 다 넣어서 하여튼 너희가 아시아의 방위를 책임져라.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다시 전쟁 국가가 되는 것, 심지어는 핵무장하는 것까지도 용인할 의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쪽은 딱 그걸 보고 아 이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린 끝이다. 이거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국주의화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일본과 미국의 계산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미국의 계산은 뭐 너희가 대만 문제 가지고 중국하고 계속 붙다가 필요하면 전쟁도 해라. 근데 우리는 안 낀다. 우리는 그냥 뒤에서 필요하다면 뭐 돈이나 좀 대주든가 뭐 지원 정도 해주지. 우린 직접 참가 안 한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을 미국이 이제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그래서 낄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미국은. 근데 일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본이 과연 미국 없이 단독으로 중국과 붙을 생각이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군격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특히 이제 전쟁 수행 능력으로 봤을 때 국방력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뭐 경제 규모도 네. 그렇고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아무리 이제 군국주의화를 추진했다 그래서 했다 그래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장 장비 이런 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단독으로 붙어서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일본은 자기들이 불씨를 지피면 당연히 미국이 도와주겠지. 네. 이런 계산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계산이죠. 이번에 그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에이펙에서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그 트럼프가 좀 이게 지원 사격을 해줄 줄 알았는데 트럼프는 안 해주죠. 외면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당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심지어는 뭐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과격하게 그 중국 자극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 트럼프 겉으로는 이제 그러는데 이게 다 미국하고 사전 조율된 거다. 왜냐면 히토류 때문에 막 화해 약속하고 일단 가라앉혔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분위기 흐릴 수 그렇죠. 없으니 그렇죠. 일본이 대리전 하는 형식으로 네. 뒤에서 이제 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전면적으로 중국하고 부딪히는 거는 피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근데 일본은 뭐 놔두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해. 그리고 중국 자극해서 너희가 붙어도 상관 안 해. 다만 우리 무기만 많이 사주고 재무장해서 아시아를 너희가 맡아.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실 일본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상당히 화근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국주의 세력은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국주의를 완전히 완성시킨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중국과의 충돌까지도 불사할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전쟁의 위기는 뭐 미국이 이제 배후에서 조종한다 쳐도 사실 일본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네. 이제 문제겠죠. 진짜 이게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부딪힐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한 거라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 인접한 일본의 섬들에다가 원정군 기지 같은 걸 계속 건설하고 있어요. 네. 거기 시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볼 생각이 없으면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어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죠. 네. 근데 그렇게 각오가 돼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우리한테도 시비를 거는지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 에이펙 끝나고 나서 그 저 중동으로 가는 그 우리 비행편대 네. 공중급유 거절하고 그렇습니다. 독도 뭐 했다고 해가지고 독도 위를 비행했다 그래가지고. 독도에 대해서 또 요새 그쪽에서 뭐 언급이 나오고 있죠. 다카이치가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카이치가 독도 발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카이치가 놀랍게도 인기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이렇게 무리한 대중국 도발을 했을 때 일본 여론이 싸늘하다면 다카이치가 힘을 받을 수가 없을 텐데 75%까지 지지가 나온다랍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대중들이 왜 이렇게 다카이치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하냐 하면 저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 국민들과 유사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 국민들이 경제가 완전히 피폐화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 때문에 그야말로 뭐 절망 상태였죠. 무력감에 절망감, 분노, 우울 뭐 등등의 최악의 상태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히틀러가 이용을 했죠.
야, 이 모든 문제는 연합국이 우리한테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때려서 생긴 문제고 유대인들이 독일 경제를 좀먹어서 생긴 문제니까 이걸 일거에 해결하자 힘으로 네. 이렇게 했을 때 독일 국민들이 거기 이제 막 호응을 해가지고 나치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도 비슷한 겁니다.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일본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이 상태로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하는 이제 강한 절망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일본이 실제로 내부 개혁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진 않고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우리 그때 잘 나가지 않았냐.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치, 뭐 아시아 전체를 다 그래서 먹었었으니까. 조선도 먹고 뭐 중국도 먹고 우리가 아시아의 맹주였지 않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자.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힘이 있다. 이러니까 대중들이 그 절망 상태에서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쪽으로 네.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다카이치는 외국을 도발하면 도발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도를 도발하면 일본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글쎄요, 또 애국심이 또 생기겠죠. 그들 나름대로. 좋아하겠죠. 네. 아, 그래. 독도도 이제 먹고 한국도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독도를 먹냐 안 먹냐를 떠나서 다카이치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으로 볼 때에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런 발언들은 계속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일본인들의 심리 속에는 자연스럽게 그 당연시화되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론이 되는 거고 국론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진짜 전쟁도 불사하는 그렇죠.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면 다카이치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 증강을 해놓고 군국주의를 완성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 다카이치에 대한 지지가 완전히 급반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그 정도 되면은 만부 전쟁 준비를 끝내면 한번 사고를 치긴 쳐야 되거든요. 근데 다카이치가 계산할 때 중국하고 붙는 것이 과연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가 했을 때 위험 부담도 크고 그렇죠. 예, 또 시급하지도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만만한 데 한 군데를 치고 싶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 저는 한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만만하긴 하죠.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은 몰라도 군국주의 지배층은 한국을 여전히 자기들이 식민 지배했던 나라로 보는 이 우월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우리가 손대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어. 이런 어떤 오만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 지배층이 독도를 빌미로 한국부터 먼저 제압하려고 하고 뭐 필요하다면 거의 뭐 이제 종속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실천 행동에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국주의 일본 군국주의화의 제일 표적이 한국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이 아니라. 근데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쪽 일본과 함께 한국이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곤란하죠. 곤란하죠. 맞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 바이든 때까지도 계속 그랬는데 그 트럼프는 입장이 좀 바뀐 거죠. 한미일 동맹에서 미국을 뒤로 살짝 빼서 저 뒤에서 야 그냥 한일이 해. 그런데 우리도 핵 잠수함 가지고 뭐 처음에 좋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일본도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겠죠. 한국을 줬으니. 그리고 그 목적은 중국 견제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 줄 리가 없는 거죠. 한국, 일본 다 주고 야, 막 필요하다면 핵무기까지 줄 수도 있어. 중국하고 붙어 이런 건데 문제는 미국은 계속 한일을 붙이려고 그래요. 네. 근데 안 붙잖아요. 그렇죠. 우리 쉽지가 않죠. 우리가 만만치가 않죠. 우리 한국 사람들. 승질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죠. 이 자존심과 이 옛날 그 민족 감정이 이제 장난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거의 식민 지배를 꼭 해서만이 아니고 과거의 식민 지배를 했지만 정말 반성하고 지금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일본을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군국주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한 미국 심리학자가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한일 간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 것은 한국 정부가 왜곡된 정보를 주입해서 그렇다 국민들한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생각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유구한 역사적 뿌리, 갈등 이런 것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감정을 안 좋은 감정을 조장해서 이렇다고 생각하는구나. 거꾸로 일본이 하는 짓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뉴라이트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교육을 한다면 한일 관계 동맹 맺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발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붙이려는다 그래서 한일이 그렇게 쉽게 밀착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저는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일본을 견제하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일본이 힘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예전 글쎄요, 개화기 때는 워낙 먼저 받아들이면서 뭔가 네. 내부 혼란이 먼저 있었고 그걸 일으키면서 잘 정리하면서 이제 그런 군국주의를 그 활성화시켰지만 네. 지금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못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 화폐 가치도 꽤 견고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기술력도 상당합니다. 이제 무기를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근데 중국, 북한은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마 이번 기회에 핵무장까지 추진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해야 자기네가 군국주의 야망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일본 국민은 환영을 한다는 게 이제 일단 문제죠. 예전 몇 년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평화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그랬죠. 일본 시민 단체들의 목소리가 뉴스로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요즘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로 일본의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젊은 여성들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매춘을 하고 있다. 공공연하게 길거리에서. 뭐 그런 보도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일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일본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한국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군국주의 환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네.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서로가 적의 적은 동지라고 서로 이게 이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한국을 당기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에이펙 직전에 중국 그 관영 언론에서 한국과 중국은 임진왜란 때 일본과 같이 맞서 싸운 동맹군이었고 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힘을 합쳐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동맹국이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꺼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라. 우리가 너희를 괴롭혔냐? 일본이 괴롭혔냐? 일본이 괴롭히지 않냐. 우리가 볼 때는 너네나 쟤네나 똑같던데. 근데 뭐 이제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는 고구려 때 먼 네. 옛날에 한번 그랬던 거고 뭐 그때 한 번이고 그 이후는 안 건드렸다. 하긴 저 뭐 청나라 뭐 다른 쪽이죠. 그렇죠. 다 이제 우리는 건드린 적 없다. 근데 일본 봐라, 일본. 계속 외구질에 나쁜 짓 하다가 너희 두 번이나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우리랑 잘 지내는 게 맞지. 일본이랑 잘 지내는 게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계속 지금 제안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뭐 사실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봉쇄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입장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막 겉에 대놓고서 미국의 요구를 막 거역하고 막 반항하고 하긴 좀 어렵다고 가정한다면 슬쩍슬쩍 중국 관계를 강화하면서 정상화시키고 일본의 이 야욕을 좀 좌절시키는 쪽으로 움직여 나간다면 만약에 한국이 동조하지 않는다면 독도 문제에서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처를 잘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본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우리 한국인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전에 네. 뭐 독도 얘기 나오면 우리 뭐
시민단체 뭐 국민들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네. 뭐 화형식하고 난리 났죠. 별 불매운동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 맞아요. 불매운동. 예. 그 일본 그 지도까지 만들어. 맞습니다. 유니클로도 안 사고. 네. 우리 한국인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그 일본인과 이렇게 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어떤 그 외세의 압박 혹은 우리가 뭔가 불공정한 취급을 당한다는 그 네. 입장에 빠졌을 때 우리의 그 심리. 한국인들은 외세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항력을 저항. 가진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수천 번에 걸친 외세의 침공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정말 민관군이 하나로 합쳐서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하는 그런 찬란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좀 달리 자발적으로 그런 데 참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일본인들은 사실 동원돼서 일종의 광기에 의해서 참가하는 편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자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가능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잘 국민들을 이끌어준다면 한국 국민들이 일본이 침략에 맞서는 데서 또 한 번 저력을 발휘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 중국의 레드라인 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레드라인. 오래된 레드라인 독도 문제를 그렇죠. 건드리는 데는 전략적인 목표가 다 있다. 네, 그것이 이제 맞습니다. 결국은 궁극주의로 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잘 그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